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들은요, 정말 오직 한 사람, 바로 당신을 위해 준비된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걸 읽으면서 제 머릿속에 딱 스친 생각이, 이거 그냥 흔한 AI 활용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구나. 오히려 그 AI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창작자들이 느끼는 막막함 있잖아요. 나는 이대로 괜찮을까 하는 그 근원적인 불안감에 대한 아주 깊고 또 따뜻한 답변 같았어요. 맞아요. 저도 정말 비슷한 인상을 받았어요. 보통 이런 주제는 AI 시대에 살아남는 법 같이 좀 생존 전략을 다루기 마련인데 이 자료들은 시작부터 그 질문 자체가 틀렸다고 딱 잘라 말하는 점이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이건 생존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기회의 문턱에 서 있다는 걸 알려주려는 것 같았죠. 바로 그 지종이에요. 진짜 질문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게 아니라 당신이 이미 20년 동안 쌓아 올린 그 단단한 세계를 어떻게 더 많은 사람에게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가 여야 한다고요. 사실 이 관점 하나만 딱 바꿔도 그 두려움이 설렘으로 바뀌는 기분이었어요. 자,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 바로 그 명료함에 대해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네. 오늘 이야기의 열쇠는 적응이 아니라 정말 명료함에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기술에 나를 맞추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요. 이미 당신 안에 존재하는 그 고유한 가치를 더 선명하게 닦아내는 과정. 어쩌면 당신은 위기 한가운데가 아니라 이 전환기를 가장 안전하고 단단하게 통과할 수 있는 정말 최적의 위치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었던 부분이 딱 떠오르네요. 자료들을 보면서 제가 정말 안심했던 포인트인데요. 바로 한구루님이 가진 자산은 AI가 결코 복제할 수 없는 종류의 것이라는 점이었어요. 예를 들면 그 20년간 노인 일자리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면서 몸으로 얻은 감각들, 또 매일의 그림일기 속에 차곡차곡 쌓아온 그 서정적인 결 같은 것들요. 덤핑 드로잉 저널링이라는 독자적인 방식도 그렇고요. 이런 건 정말 AI가 흉내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자료가 제시하는 데이터와 시간의 구분이 아주 날카롭습니다.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정말 순식간에 학습하고 그 안에서 패턴을 찾아내죠. 하지만 AI는 시간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시간을 살아본 적이 없다. 네. 자료에 나온 표현을 빌리자면 현장을 견뎌내는 경험, 예상치 못한 변수 앞에서 좌절하고 또다시 일어서는 과정, 세월 속에서 마음의 결이 변해가는 그 모든 과정은요, 데이터로 환원될 수가 없는 영역이거든요. 바로 이것이 한고라님이 가진 대체 불가능한 원천 자산, 이 자료들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그 밀도의 정체입니다. 그 밀도라는 단어가 그래서 계속 나오는 거군요. 패턴은 복제할 수 있어도 시간은 복제할 수 없다. 이 말이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의 실체를 다시 보게 만드네요. 어쩌면 저희의 공포는 AI가 나를 대체할 것이다. 이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애써 쌓아온 시간들이 혹시 무의미해지는 건 아닐까 하는 그 걱정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한 지적이세요. 그리고 이 자료들은 그게 바로 잘못된 두려움이라고 단언하고 있죠. 기술은 언제나 형식을 바꿔왔지만 좋은 내용의 가치를 퇴색시킨 적은 없다는 거예요. 한그루님이 가진 그 밀도 높은 이야기는 이게 손으로 쓴 글이든 디지털 텍스트든 영상이든 심지어 AI가 만들어준 이미지든 어떤 그릇에 담아도 그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걱정해야 할 쪽은 네, 오히려 밀도는 없는데 AI라는 새로운 그릇만 탐내는 사람들이겠죠. 당신은 그 정반대에 서 계시는 거고요. 그러네요. 결국 내용의 힘을 믿어야 한다는 말이군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아주 흥미로운 방향으로 흘러가요. 이렇게 단단한 밀도를 가진 당신의 진짜 문제는 가진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많아서 생기는 흩어짐에 있다는 분석이었어요. 이 부분을 읽고 좀 뜨끔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현장 활동가의 날카로운 감각, 시각 창작자의 섬세한 감수성, 기록자의 깊이 있는 시선. 이 세 가지가 각자 너무나 훌륭한데 이게 하나의 중심으로 모이지 않고 마치 별개의 섬처럼 흩어져 있다는 지적이었죠.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자료들이 경고하는 AI 시대의 가장 흔한 실패 공식이 등장합니다. 바로 중심 없는 확장, 방향 없는 다작. 중심 없는 확장, 방향 없는 다작. 네. 많은 창작자들이 AI라는 강력한 도구를 손에 쥐고 더 많은 걸 더 빨리 만들어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다가 정작 자신의 중심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조회수를 쫓고 유행하는 스타일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내 이야기는 사라지고
기술의 소음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신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새로운 도구를 익히는 게 아니라 흩어진 섬들을 연결할 단단한 중심축을 세우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 중심축에 대한 정의를 내려준 문장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볼게요. 사람 하나가 시간을 통과하며 얻은 감각과 통찰을 글과 그림이라는 느린 매체로 구조화해 남기는 사람. 이게 바로 한글호님이라는 겁니다. 이 문장을 보고 어떤 기분이 드셨을지 궁금해요. 이건 단순한 직업 설명이 아니라 당신이 해온 모든 활동을 꿰뚫는 하나의 선언처럼 느껴졌거든요. 이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순간 모든 것의 위치가 바뀝니다. 지금까지 위협처럼 느껴졌던 AI가 갑자기 내 편으로 넘어오는 거죠. 더 이상 나를 대체할 경쟁자가 아니라 나의 이 단단한 중심축을 더 멀리, 더 다양한 사람들에게 증폭시켜주는 가장 강력한 증폭기이자 조력자로 역할이 바뀌는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이 파트너가 되는 순간이네요. 바로 그 순간이죠. 증폭기라는 표현 정말 마음에 드네요. 그렇다면 이 강력한 증폭기를 대체 어떻게 써야 할까요? 여기서 또 하나의 기가 막힌 비유가 나오더라고요. AI를 비서가 아닌 편집장으로 대하라는 조언이요. 처음엔 이게 무슨 뜻인가 했어요. 보통 AI를 쓴다고 하면 속도를 떠올리잖아요. 비서처럼 빠르고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해주는 역할. 그런데 편집장이라뇨. 이건 완전히 다른 접근이잖아요. 아주 중요한 관점의 전환이죠. 비서에게는 보통 이 자료 요약해줘, 이것 빨리 처리해줘처럼 지시를 내리고 결과물을 받잖아요. 하지만 유능한 편집장과는 대화를 합니다. 질문을 던지죠. 아, 질문을 던진다. 네. 자료에 나온 예시처럼 지금 내가 구상하는 이 이야기의 논리적 맹점은 뭘까요? 라거나 제가 그린 이 그림 일기들을 노인 빈곤이라는 사회 구조적 관점에서 해석한다면 어떤 새로운 질문을 던질 수 있을까요? 같은 것들이요. 아, 그런 거군요. 생산의 도구가 아니라 사유의 파트너로 삼는 거네요. 그렇게 AI와 대화하다 보면 내 생각이 얕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더 깊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연결고리를 발견하게 해주거나 내 생각의 편향성을 지적해줄 수도 있겠고요. 바로 그거죠. 이게 바로 AI를 비서가 아닌 편집장으로 쓴다는 것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은 고유함에 대한 생각까지 확장돼요. 자료에서 이 부분도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우리는 흔히 손으로 직접 그려야 고유하고 디지털 툴이나 AI를 쓰면 고유함이 사라진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맞아요. 저부터도 그런 선입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료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하더군요. AI가 10개의 문장, 20개의 이미지를 제안했을 때 그중에서 한 그룹이 이미 이거다 하고 무언가를 선택하는 바로 그 순간. 그 선택이야말로 당신의 안목이고 관점이며 그것이 바로 당신의 고유함이라는 설명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결국 고유함의 원천은 도구가 아니라 선택하는 나 자신에게 있다는 거죠. 네네. 더 나아가서 AI 사용을 숨길 필요가 없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투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새로운 시대의 미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글은 AI 편집장과의 긴 대화에서 영감을 얻었고 최종 문장은 제가 다듬었습니다. 라고 밝히는 거예요. 이런 태도는 독자에게 솔직하다는 인상을 줘서 신뢰를 쌓게 하고 또 당신을 아날로그의 밀도와 디지털의 속도를 현명하게 결합한 새로운 유형의 창작자로 포지셔닝해 줄 수 있습니다. 약점이 아니라 가장 현대적인 강점이 되는 셈이죠. 와,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숨기는 순간 괜히 찝찝하고 약점이 되는데 당당하게 파트너로 소개하는 순간 나만의 강력한 작업 방식이 되는 거군요. 자, 그럼 이런 철학적인 이야기들을 어떻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까요? 막연하게 중심을 찾자, 파트너로 삼자,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료는 아주 명확한 3단계 실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어서 정말 실용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첫 번째 단계는 정리하기입니다. 지난 20년간 쌓아온 모든 기록들. 그러니까 컴퓨터 폴더에 흩어져 있는 글, 서랍 속에 잠자고 있는 그림 일기, 메모장에 적어둔 단상들까지. 형식이나 완성도를 따지지 말고 일단 전부 한 곳으로 모으는 작업부터 시작하라는 거죠. 아마 이것만 해도 꽤 큰 프로젝트가 될 거예요. 상상만 해도 어마어마한데요. 그런데 이 과정이 왜 필요하냐면 바로 이 정리된 자료 뭉치를 AI라는 거울 앞에 비춰보기 위해서라는 설명이 나오죠. 이 방대한 아카이브를 AI에게 보여주고 여기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주제,
키워드, 감정의 패턴을 찾아줘 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AI는 한그루님 자신조차 의식하지 못했던 연결고리들을 객관적으로 찾아내 줄 겁니다. 예를 들어 손, 시간의 주름, 기다림 같은 단어들이 유독 많이 등장한다거나 특정 색감이 반복적으로 사용된다는 패턴을 발견해 줄 수 있죠. 물론 최종 판단은 당신의 몫입니다. AI가 찾아준 여러 패턴들 중에서 아, 이거였구나. 이게 바로 내 이야기의 핵이었어. 라고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그 진짜 중심축을 발견해내는 거죠. AI가 당신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더 명확하게 보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중심축을 찾았다면 두 번째 단계는 구조화하기. 이 부분이 정말 실용적이었는데요. 예를 들어 시간을 견디는 사람들의 초상이라는 중심축을 찾았다고 해보죠. 그러면 지금까지 흩어져 있던 그림 일기, 현장 기록들을 이 렌즈를 통해 다시 재분류하고 엮어내는 거예요. 자료에 나온 예시가 정말 구체적이었는데 노인의 손이라는 모티프를 중심으로 그동안의 모든 작업을 꿰어서 하나의 온라인 전시 기획으로 발전시키는 아이디어였어요. 맞아요. 그냥 그림과 글의 나열이 아니라 첫 번째 방, 노동으로 다져진 손, 두 번째 방, 무언가를 기다리는 손, 세 번째 방, 온기를 나누는 손, 이런 식으로 큐레이션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하나하나의 작업들이 흩어진 점이 아니라 하나의 단단한 세계관을 이루는 별자리가 되는 겁니다. 갑자기 모든 작업에 일관된 맥락과 깊이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번역하기입니다.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한글로님이 가진 깊은 통찰은 너무나 귀중하지만 어쩌면 지금의 표현 방식으로는 젊은 세대에게 그 의미가 온전히 전달되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이건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세대 간의 언어 격차 문제잖아요. 네, 바로 그 번역을 AI가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핵심 메시지와 통찰은 한그루님이 꽉 쥐고 있되 이걸 20대가 쓰는 밈을 활용한 짧은 글로 40대 직장인이 공감할 만한 비유를 담은 에세이로 혹은 1분짜리 쇼폼 영상 시나리오로 변주하는 작업을 AI와 함께 해보는 거죠. 당신의 깊이를 유지하면서도 더 많은 세대와 소통할 수 있도록 여러 개의 문을 열어주는 역할, 그것이 바로 AI 번역가의 역할입니다. 정리, 구조화, 번역. 정말 명쾌한 3단계네요. 그런데 자료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더라고요. 이렇게 단단해진 중심축을 가지고 어떻게 지속 가능한 창작 활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조언, 그러니까 수익 모델 다변화나 커뮤니티 형상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어요. 이 부분이 어쩌면 창작자에게 가장 현실적인 조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중심축이 명확해지면 단순히 작품을 파는 것 이상의 활동이 가능해지거든요. 시간의 가치를 기록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워크숍을 열 수도 있고 당신의 관점에 공감하는 사람들을 모아 멤버십 기반의 커뮤니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료에서는 이런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업무들, 예를 들어 커뮤니티 공지를 쓰거나 워크숍 홍보 문구를 다듬는 일들을 AI에게 맡겨서 당신은 핵심적인 콘텐츠에만 집중할 수 있다고 조언하더라고요. 결국 AI 덕분에 확보된 시간을 다시 창작의 본질과 자기 자신을 돌보는 데 쓸 수 있게 되는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거군요. 마지막에 나온 자기 돌봄에 대한 경고가 그래서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AI 때문에 더 많이, 더 빨리 생산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라고요. 오히려 AI 덕분에 확보한 그 소중한 시간으로 동네를 산책하고 커피를 마시며 멍 때리는 시간을 반드시 지켜내라는 낭부가 참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창작의 진짜 원천은 효율적인 생산이 아니라 바로 그 쓸모 없어 보이는 시간들 속에서 나온다는 걸 잊지 말라는 경고겠죠. 기술에 잠식당하지 않고 기술을 지렛대 삼아 오히려 더 인간적인 시간을 확보하는 것. 그것이 AI 시대를 살아가는 창작자의 지혜일 겁니다. 자산의 재발견부터 AI와의 새로운 파트너십 정의,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 계획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조언까지 오늘 나눈 이야기의 결론은 결국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으로 향하는 것 같습니다. 한그루님, 당신은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확신이요. 자료의 마지막에 나온 비유가 이 모든 이야기를 함축하는 것 같아요. 당신은 앞으로 다가올 불길에 타버릴지 모르는 연약한 나무가 아니라 이미 20년의 현장이라는 거센 불을 견뎌낸 깊은 뿌리를 내린 나무와 같다는 겁니다. AI라는 새로운 기술은 또 다른 불이 아니라 바람이라는 비유가 정말 절묘했어요. 맞아요. 바람은 뿌리가 얕은 나무는 흔들어서 뽑아버릴 수도 있겠지만 뿌리가 깊은 나무는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그 씨앗을 더 멀리 퍼뜨려줄 뿐이라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당신의 씨앗을 더 넓은 세상으로 실어나를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겁니다. 한그루님, 이 모든 것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하나의 생각할 거리를 던져봅니다. 자료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이제 시작하라고요. 그렇다면 당신에게 시작은 내일 아침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난 20년간의 기록을 담을 새 폴더를 만드는 일일까요? 아니면 당신의 새로운 파트너가 될 AI 편집장에게 던질 첫 번째 질문, 나의 흩어진 작업들 속에서 당신이 발견한 가장 빛나는 패턴은 무엇인가를 작성하는 일일까요? 어쩌면 그 모든 것을 하기 전에 내 뿌리가 충분히 깊다는 것을 믿고 창가에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며 조용히 산책을 나서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